안녕하세요. 김강욱 농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25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차 강의의 주제는 퇴직급여와 금품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계시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 이것이 이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용자에게 생기는 의무는 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겠죠. 또한 금품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점에 유의하셔야만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반드시 짚어놓고 가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24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제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바로 뭐 퇴직금만 가지고 설명하면 됐지만 이제 그 조항이 삭제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이 퇴직급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종전에 퇴직금을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그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후불적 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임금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근로자에게 특별한 이런 퇴직금이라는 이런 급여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 퇴직금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사용자가 그것은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해고에 대해서 배울 때 이 통상해고라는 것을 이제 배우면서 일본에서는 그걸 보통해고라고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보통해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징계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징계 사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 해고를 한다 이러면 이럴 경우에는 아예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해고, 통상해고 또는 보통해고가 있는 반면에 징계해고는 특별한 경우에 해고가 되어가지고 이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일본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퇴직금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하고 완전히 반대죠. 오히려 뭐 일반적인 해고는 징계해고다 이렇게 생각했고 통상해고를 강의하니까 어이 그런 게 있었느냐고 새삼스럽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노동법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퇴직급여 제도, 뭐 근로자들의 그 어떤 그 퇴직 후의 삶을 보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퇴직금 제도만 있어가지고 딱 퇴직할 때 목돈으로 한 번에 이제 받게 되니까 이 근로자들이 그걸 뭐 후딱 어떻게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하거나 어떻게 잘못하면 막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그 퇴직금 겨우 받은 걸 그냥 몽땅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이제 퇴직연금 제도, 연금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이런 방침을 이제 확정하면서 이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를 합해서 말할 때 퇴직급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급여라고 하면 퇴직금 제도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에는 다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금제도에서 나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런 것은 나중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강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별도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그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교육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좀 담당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퇴직연금은 빼고 이 퇴직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종전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던 그 퇴직금 제도
네,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은 언제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생깁니까? 즉, 퇴직금 청구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여기 근로관계의 종료라 함은 모든 유형의 근로관계 종료를 말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들 잘 배우셨죠? 첫 번째, 자동 종료되는 게 있었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자동 종료고, 그것도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퇴직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바로 사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해고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이런 세 가지 유형의 해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다고 했죠. 근로자의 의사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즉 합의해지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그 근로관계 종료든 이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보면은 당연퇴직, 자동퇴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자동 종료라는 거하고는 좀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당연퇴직하는 사유나 자동퇴직하는 사유를 회사가 어떻게 규정했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이 당연 종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좀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그 경우는 보면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고 중에서도 특히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즉시 해고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 실무에서는 뭐 당연퇴직, 자동퇴직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든 간에 그것은 근로관계 종료 유형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또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기준, 법적 기준을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평균임금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뭐였죠? 그 사람의 그 평균임금의 31분 여기에다가 그 사람의 그 근로자의 근속 연수를 곱하면 그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의 액수가 산정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이것이 법적 기준이 그 평균임금 31분 이것이 법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좀 근속 기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속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근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평균임금의 날수를 좀 더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누진율 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근속하면 평균임금 31분이 아니라 평균임금 41분씩 곱해준다고 하든가. 근속 연수가 20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그 평균임금 51분으로 더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누진율을 적용해가지고 이 계속 근로를 장려하고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보상을 해주려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로자가 예컨대 그 퇴직 무렵이나 어떤 또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사상 비리까지 저질러 가지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 가지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어떤 회사 규정이 있다면 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일본에서는 보통 예고 때는 퇴직금 주지만 징계 예고 때는 퇴직금 안 준다라는 걸 사용자가 미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가 법정 제도란 말이죠. 네, 법정으로 반드시 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금을 과연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법적 기준은 못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법적 기준이 아까 뭐였죠? 평균임금 31분 곱하기 근속연수였으니까 그 평균임금 31분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된 퇴직금은 절대로 그 밑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진율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아까 뭐 평균임금 41분, 평균임금 51분 지급한다고 하는 이런 회사, 즉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감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미리 퇴직금 규정에 뭐 41분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다고 해놓고 다만 형사상 처벌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감액한다. 그럼 감액의 최저 한도는 어디입니까? 평균 임금 31분을 일단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보장이 된다면 평균 임금 31분이 보장된다면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던 퇴직금은 감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퇴직금이 법정으로 보장되는 우리나라 같은 아주 특수한 이런 상황에서 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과연 회사에 해를 끼치고 가는 이런 사람한테 퇴직금을 꼬박 지급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평균 임금 31분으로 지급하는 그 최저 한도는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가 그것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갖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감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임금 30분 곱하기 근속연수인데 여기 근속연수는 1년보다는 넘어가요. 1년을 이상 에서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아시는데 이거는 신입 사원이 1년을 채 근무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1년을 넘어가 버렸다. 그럼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러면 이때 퇴직금을 어떻게 주느냐? 그 1년분의 퇴직금 플러스 6개월분의 퇴직금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6개월을 이 월화를 해가지고 연의 비율로 1년의 비율로 나누면 여기는 0.5배 정도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라는 걸 계산할 때 그 밑에 따라오는 월이나 일 여기까지 다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그것을 계속근로연수로 환산해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무엇하고 착각을 가끔 하시는가 하면 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이 돼버리면 아예 그거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계산을 할 때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근로자가 1년 이상만 근무했다면 네, 그 1년의 이상에서 따라오는 그 나머지 몇 개월 또는 며칠 여기까지도 다 연간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들이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동법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도 안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 안 하죠. 주휴일이 적용 안 되고요. 또 연차유급휴가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금 제도의 그 요약판을 243페이지 그 밑에서 공식을 보실 수 있죠. 네, 퇴직금 총액은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계속 근로연수 곱하기 퇴직금 지급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임금이라는 건 쉽게 평균 임금의 31분, 네, 이걸 월 평균 임금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률은 아까 그 누진율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회사가 적용하는 그 지급률을 적용하시면 되겠다 하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게 그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계속근로연수는 뭐 쉽게 말하면 그 근로자가 입사한 때부터 퇴직하게 되는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근로자의 청원휴직 같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걸 계속근로연수로 봐야 하느냐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다 들어간다고 보지만 만약 회사의 규정에서 그러한 청원휴직에 의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근속연수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청원휴직 사유도 잘 봐야 돼요. 청원휴직 사유가 이게 근속으로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아주 근로자의 개인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걸 뭐 근속연수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근속연수, 계속근로연수라는 거는 입사 때부터 퇴사 때까지로 이렇게 딱 한정 지어 버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가능한 한
근속연수에서 빼는 기간은 없는 것이 이 퇴직금 제도의 중요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명령휴직을 했거나 회사가 뭐 휴업을 했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은 다 근속연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육아휴직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거는 법에서 보장해주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법정 휴직 제도는 이건 전부 다 근속연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볼 수 없겠지만 아주 그 고등학교만 졸업한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 이런 기간, 이런 경우가 저 60년대, 70년대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에 간 기간은 근속연수에 다 산입한다 하는 것이 그 70년대까지의 어떤 법정 제도였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그러한 군대에 간 기간은 승진 기간에만 반영하는 것이지 이 근속연수에는 꼭 반영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군대에 간 기간을 근속연수에 안 넣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회사에서 원한다면 뭐 그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런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어준다 라고 규정한다면 그대로 따르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상담을 받는, 퇴직금과 관련해서 많은 그 상담이나 문의를 받는 경우가 바로 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문제들인데, 요거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퇴직금도 후불임금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제 임금으로서의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또는 최우선 변제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됩니다. 자, 우선 변제는 뭐죠? 담보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하고 공과금이나 세금에는 우선하는 효력을 그 우선 변제 제도라고 했고요. 최우선 변제는 아예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 돼버리는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임금 우선 제도를 최우선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에 3년분,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바로 최우선 변제, 이것이 적용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관련시켜 본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이것들은 이 세 가지 종류는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이것도 교재 244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제도에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교재 245페이지에 나오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대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할 때, 그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중간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연봉제 근로자한테 그런 식으로 그 연봉 안에 퇴직금까지 몽땅 포함해가지고 12등분으로 나눠주든가 또는 13등분으로 해가지고 한 달분은 그거는 퇴직금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건 전부 다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요. 퇴직금은 반드시 퇴사를 할 때, 그때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목돈이 좀 필요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이 퇴직금을 좀 미리 땡겨서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을 자꾸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받을 게 없는 이런 경우,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폐단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고 이제 퇴직연금까지 제도를 도입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에는 자유롭게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자가 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도록 했던 이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여기 245페이지에 보시듯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시행령에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집을 사거나 어떤 전세를 얻어야 되는 이런 경우라든가, 또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에 그 입원비나 어떤 치료비를 내야 된다든가, 또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이 개인 회생 절차 개시가 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6호가 아주 좀 특이한데요.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분은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평균 임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일단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종전에 높은 임금에서 받던 퇴직금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피크제로 들어가면 그 낮은 임금으로 남은 퇴직금을 받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호는 아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6의 2, 6의 3도 비슷한 건데요. 이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임금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중간정산을 허용해서 근로자가 가능한 한 손해를 좀 덜 보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간정산을 인정한다면 타당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는 그때까지 중간정산을 할 때까지의 계속 근로연수만 인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 중간정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근로연수는 새롭게 계산된다. 새롭게 산정한다.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같은 거는 그게 아니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는 그거는 앞에 근속연수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의 근속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산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 퇴직금의 경우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중간정산을 받은 때부터 새롭게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례부 89번부터 98번까지 보시면 이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나오니까 나중에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9번부터 98번까지의 판례들입니다. 자, 이제 교재 247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금품청산 의무라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서는 그 19회차 강의 때 살펴보았네요. 임금채권 보호와 관련된 특수사항에서 임금에 대한 금품청산의 의무 이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금품청산 의무의 중요한 점은 임금체불이라는 그 내용하고는 법 조문이 다르다는 거죠. 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나오는 임금지급 원칙을 위반한 경우고 네,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이거는 36조에 나와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 임금체불은 임금지급 원칙이 위반인데 그거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 사용자가 임금지급 원칙인 전액불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불, 그리고 정기일불 이런 원칙들을 위반했을 때, 그럴 때에 책임지는 것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서의 임금체불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금품청산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남은 금품들을 몽땅 제대로 정산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보시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니까 여기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건 뭐 퇴직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 즉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보상금이나 또 그 밖에 지급해야 될 금품이 있다면 지급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같은 거,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환급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밖에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런 금품들이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36조에 나오는 금품청산 의무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역시 근로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247쪽에 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하는 데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품청산 의무는요,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이해를 한다면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일의 범위는 한정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회를 연장했다면 이제 거기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일 연장도 하지 않고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도 하지 않고 14일이 넘어갔는데 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경우 처벌받는 거와 별도로 이 지급하지 않은 그 금품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급하게 될 때 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품청산 의무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
네, 이것이 체불임금, 임금 체불하고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제가 19회차 강의 때 강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연이자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인데 지금 현재는 100분의 20, 연간 20%로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지연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교재 248페이지에 보면 그 네 가지 사유가 나오는데요. 그 사유들 중에서 특이한 게 3호의 사유입니다.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부를, 즉 그것이 정당한가 안 한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사용자가 나는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다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주 참 중요한 예외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을 청산할 부분이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이것이 좀 적절하게 인정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 아닌가 이게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볼 때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당사자는 나는 근로자니까 퇴직금을 내놔라고, 금품을 청산하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그거를 이제 그 근로자성을 다투는 이런 경우는 이 다툴 수 있는 그 금품 청산 의무의 전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이 교재 249페이지 끝부분에 바로 그 판례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심하셔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 그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5회차 강의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문제와 그리고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6회차 강의에서는 근로자가 이 해고당한 것에 대해서 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구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